주말 오후 모처럼 할머님이 끓여주신 두꺼운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 할머님을 뵈러 갔어요. 가자마자 점심을 폭풍 흡입하고 배를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심하더군요. TV도 할머님이 드라마 보고 있고 컴퓨터도 없고 저녁 때까지 할 게 없어서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근데 요즘 매칭이 잘 된다는 채팅 어플이 있다길래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다운을 받고 가입을 했어요. 내 나이 26살 남자로 설정한 뒤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지역을 설정을 한우 찬찬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여자 프로필이 많더라고. 아름아름 꽤나 유명한 곳이었어. 별 성과는 없어도 재밌더군요. 여성분들 프로필을 살펴보며 쪽지도 보내보고 그렇게 한 30분쯤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떨어져서 그만두려던 찰나에 여성분에게 쪽지가 왔어요. 헤헤, 나도 지금 가입했는데 가입하자마자 추천으로 뜨네요.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하트 시그널 제방보다 기분이 더 외롭고 싱숭생숭해져서요. 그럼 우리도 하트 시그널처럼 시그널 한번 체크해볼까요? 심심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대낮인데 집에서 혼자 외롭다는 드립을 칩니다.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건 진짜 리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 사진 교환을 했는데 나쁘지가 않아. 심지어 살짝 괜찮은 거야.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으로 낚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괜히 낚이는 게 아니란 걸 느낀 게 혹시나 하면서도 일단은 수작을 부리게 되더군요. 암튼 내 사진도 보내고 그 여자도 맘에 들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썰을 풀어가던 중 드립을 칠랑말랑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에라이 돌 대로 되라 식으로 내가 돌직구를 날려봅니다. 근데 저 선수예요. 약 10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크크크크 뭘요? 완전 돌직구네라고 반응이 오더군요. 됐다 라고 속으로 외친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색다른 만남을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되었죠. 이 여자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랑 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만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적만 달성하고 헤어지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는데 저보고 놀러를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폰번호나 카톡 아이디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친추를 했죠. 내가 이거 진짜 나가서 완전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가서 뒤통수 맞고 헛수고만 하거나 그래서 한번 떠봤습니다. 준비하는데 20분 정도 걸리니까 너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 여자도 알았다고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남는 게 재미있어도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리면서 장난치진 않을 거라고. 정확히 20분 정도가 흐른 후 너 준비 다 했냐? 난 다 했어. 라고 툭 뜨는 순간 이거다 이건 가야 한다. 이건 내가 가서 새우잡이 배에 끌려가더라도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외출 세팅을 한 후에 정확한 위치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다나 일단 알겠다고 했죠. 전 진짜 위험한 건 줄 알면서도 모에 홀린 듯이 할머님 집을 나섰습니다. 일단 나가서 택시 잡고 타. 택시를 잡고 타고 그 다음은 무슨 아파트 후문으로 와. 그대로 아주 쉽게 말하고 이동을 했어. 정말이지 가까운 거리더군요. 도착하고 내렸습니다. 내렸어? 여기 아파트로 들어가? 아니 왼쪽 봐봐 편의점 보이지?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봐. 편의점 앞에서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 근처야? 안이 들어가서 생수 한 통이랑 그것도 하나 사고 나와. 정확히 이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진짠데 아니 장난치는 거면 어쩌지 나 이거 점점 울면 피는 거 아냐? 수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다음은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계속 들어와. 그럼 분수대가 보일 거야. 보이면 말해. 시키는 대로 쭉 걷다 보니 분수대가 보였습니다. 앞에 106동 보이지? 그쪽으로 와. 바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심장 소리는 이미 쿵쾅쿵쾅. 아직도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이 갔죠.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지 생각도 하면서 아파트 통로 현관 앞 도착. 왜 좋은 아파트는 현관에서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서 전 못 들어가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집 호스를 누르고 벨 버튼을 누르래요.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701호 벨을 누르는 순간 철컥 소리가 나면서 통로 현관문이 스르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와, 진짜 이건 진짜 리얼이다. 미치겠다. 와, 심장은 진짜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됐지? 이제 올라와. 701호야. 사는 곳까지 알았으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짜 그때의 심장박동수는 상상 초월입니다. 살면서 그렇게 두근거렸던 적이 없는 듯 701호 현관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죠. 누르자마자 거의 동시에 아무 말도 없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찰컥하고 납니다. 절 확인하고 진짜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고 마지막 남은 중문을 스르륵 하고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벽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자가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완전 제 스타일이었죠. 근데 그녀도 역시 내가 진짜 올 줄 몰랐던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내숭이었죠. 진짜 농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쭉 흘렀죠. 일단 들어갔습니다. 제가 첫마디를 꺼냈어요. 나 물 한 잔만 줘요라고 했죠. 아, 그래요? 하면서 물 한 잔을 꿀떡꿀떡 마신 뒤 잠시 후 또 정적이. 심장은 이미 터져버렸고 여기서 내가 옳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분위기라서 저도 이런 적 처음이지만 나름 주도해봅니다. 진짜 올 줄 몰랐죠? 나 진짜 온다니깐요? 너 이런 거 몇 번이나 해봤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풀어갔는데 완전 대낮에 거실에 유리도 통유리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긴장을 해서 분위기도 정말 안 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대화를 좀 더 해보니 결혼 2년 차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돌싱이라는 겁니다. 돌싱이란 말이 외롭단 소리로 들렸죠. 당분간은 남자 안 만나고 살려고 했는데 암튼 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호기심에 한번 말해봤는데 진짜 올 줄 몰랐다고. 일이 커질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부르르 떨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100% 내숭이었죠. 아마도 선수란 말에 넘어간 듯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확 들이밀고 눈을 빤히 쳐다보니깐 그녀가 아무 말도 없이 눈을 세매시갔습니다. 그래,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었지. 그 다음부터는 날씨가 매우 더운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제가 진짜 잘합니다. 그렇게 수줍어했던 여자도 내 앞에선 돌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무사히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까 그 조신한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남자 100명은 넘게 만나봤는데 너가 최고인 것 같다고 잘한다고 아무 여자나 막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럽니다. 나름 만족해하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아, 그래? 난 그냥 보통으로 한 건데 원래 계획은 한번 만나보고 쌩 까야지 했는데 그녀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 3시까지 함께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그녀가 집으로 불러서 서너 번 더 만났습니다.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고맙죠. 아마 열이면 열마다 할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도 많고 이러다 발목이라도 잡히면 어쩌나 싶어 이것저것 시험 핑계를 대면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내가 너무 안 만나주니까 다른 남자 만났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더군요. 마치 이 여자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 같았습니다. 남자 안 만나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라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인가 밤 12시쯤에 누나에게 지금 집에 혼자 있으니 무섭다며 저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날 천둥번개 치며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저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갔죠. 물론 걱정이 든 것도 있지만 관계에 대한 생각을 아주 배제하진 않았죠. 아니, 솔직히 둘 다 그거에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그날도 누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비가 왔거든요. 비 오는 날엔 혼자 있기 싫다고 옆에 있어 달라고 해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결혼하자고 하면 어쩌나,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감등으로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엔조예요? 라고 문자가 와서 아직은 내가 학생이고 공부에 전념할 때니까 라고 못된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헤어져도 엔조이 하자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싫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별다른 연락을 안 했죠. 기말고사도 다가와서 공부도 해야 하니. 그런데 헤어지고 한 20일 후쯤에 다시 연락이 왔더군요.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있으면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 남자가 자기를 하도 좋아해서 사귀는 거지 자기는 안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서 너 그럼 그냥 갈 거야? 아니잖아? 이 밤에 내가 뭘 왜 불렀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연인처럼 이것저것 대화를 했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누나에게 연락이 오곤 합니다. 지금도 그 누나에겐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7살 미혼남입니다. 그녀는 내가 고딩 때부터 우리 집 가게를 찾던 오랜 단골 손님이었다. 가게 주인인 저희 엄마와도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고요. 그녀 첫인상은 한마디로 끼가 넘친다고 말할 수 있다. 저분은 나이도 꽤 있으신데 잘 꾸미고 다니시네 정도였다. 당시에 30대 중반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다.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부턴 자주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한두 달에 한 번 가게에서 보면 잠깐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가끔 잠이 잘 안 올 때 그 아줌마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 그녀와 좀 더 친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가게에 오시면 자주 얼굴 보니 좋다. 이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등 장난 섞인 농담도 주고받고 그때마다 이러다 정들겠다. 자주 보니 자기도 좋다며 잘 받아쳐주는 아줌마도 나를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우리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연립주택에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하루는 저녁 7시 무렵에 내가 가게에 잠깐 들렀는데 마침 그녀가 잠시 와 있었고 8시쯤에 친구랑 먹자골목에서 소주 한잔 하기로 했다면서 나가셨다. 순간 나는 이때다 싶었다. 나도 곧장 가게를 빠져나와 먹자골목 쪽으로 향했다. 아줌마가 양곱창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는 전에도 몇 번 가본 곳으로 가게 전면은 좁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30여 개가 되는 엄청 넓은 곳이었다. 구석 가장자리에 아줌마의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하고 나 역시 양곱창이 인분 소주를 주문해서 먹고 있었고 아줌마 일행은 다행히 여자 한 명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랜만에 혼술을 마시며 어떻게 마주치지 하며 계획을 짰다. 화장실 갈 때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할까? 여기서 나간 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할까? 아니면 아줌마 집 근처에서 결론은 가급적 빨리 기회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맞추기로 했다. 그래서 아줌마가 화장실 가는 걸 보고 따라가서 화장실 입구에서 서 있었다. 볼일을 보고 나온 아줌마가 술기운이 오른 눈으로 나를 알아보았다. 어머 정도야, 너도 여기서 술 마시니? 아줌마, 아까 오신다는 곳이 여기였어요. 안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친구분 만나신다면서요. 그래, 너는 여자친구랑 술 마시니? 아니요, 저 혼자 왔어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못 나오나 봐요. 어머, 불쌍해라. 너 그러면 우리랑 같이 마실래? 아니, 괜찮아요. 친구분이랑 오랜만에 만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방해가 될까봐. 맨날 보는 친구라 괜찮아. 왜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라서 싫은 거야? 아니에요. 아줌마랑 함께라면 제가 영광이죠. 어머, 너 얌전한 줄만 알았는데 그런 농담도 할 줄 아네. 그럼 우리 자리로 가자. 저 볼일 좀 보고요. 참 그렇지. 그래, 빨리 보고 와라. 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 아줌마 자리로 갔다. 그녀가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줬고 난 아줌마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은근슬쩍 말을 놓기도 해보았고 마치 내가 상남자인 마냥 때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였다. 우스운 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녀들도 나랑 노는 게 싫지는 않은지 잘 웃어주었다. 약 1시간 반가량 시간이 지속되었고 다들 많이 취한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2차로 노래방으로 갔다. 아줌마들이 나보고 먼저 분위기를 띄우라고 해서 나는 조금 고민하다가 아줌마들 취향에 맞게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불렀다. 솔직히 다음 노래부터는 뭘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들도 신이 나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앞에 있던 친구분이 권해서 아줌마와 난 친구분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앞으로 나가서 브루스를 추게 되었다. 그러던 중 노래는 아쉽게도 끝이 났고 그 친구분이 우리를 놀렸다. 너네 연애하냐 지금? 추진이 오늘 폼 잡았네. 난 조금 부끄러웠지만 아줌마는 바로 대꾸했다. 왜 너도 한 번 추고 싶니? 그건 안 되겠다. 오늘만큼은 정보가 내 거거든. 그녀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때까지도 솔직히 헷갈렸다. 그런데 조금 후 그 친구분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 핸드백까지 없는 걸 보고 먼저 간 것 같아서 아줌마한테 물어보니 눈치 보여서 자긴 더 이상 한 자리에 우리랑 같이 못 있겠다며 먼저 집에 갔다고 했다. 단둘이 있게 되자 난 더 용기를 내었다. 마침 아줌마의 노래가 끝났고 난 용기를 내어 최근 들어 만나는 남자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줌마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왜? 없다고 하면 너가 해줄래? 자야 땡큐죠. 나름대로 재치있게 대답은 했는데 순간 조금 떨렸다. 그녀의 반응이 몹시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너 진짜로 나 같은 아줌마랑 괜찮겠니? 취해서 너 술주정하는 거지 하며 내 반응에 믿기지 않는다며 많이 놀란 눈치다. 나는 그동안 아줌마를 짝사랑했던 것을 말해주었고 내 이야기를 들은 아줌마는 웃으며 그럼 진작에 이야기하지 라고 하며 우리는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약 1년 뒤 어느 날 밤 채팅 어플을 통해 그냥 생각 없이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지요.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제 채팅 신청을 받아준 이름은 혜진이고 나이는 42살인 아줌마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니 서로 애정도 떨어지고 매일 싸우다 보니 지쳐서 1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래서인지 채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서로의 연락처를 주었고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던 거죠. 며칠 후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다.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퇴근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려 혹시 미숙씨 하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길래 무작정 잘 태웠다. 근데 낯이 익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보았을까? 어디서도 본 기억은 없다. 낯이 익을 뿐. 그래도 나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어 머리를 굴려보았는데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낯이 설지 않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어디서 보았을까? 우리 가게 오는 손님입니다. 저기 혜진씨,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내 얼굴을 정면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혹시 양곱창집 수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약 1년 전 수진 아줌마와 양곱창집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던 그녀였습니다. 이웃뻘쯤에서 차 안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도 어색한지 한동안 말 없이 있었다.
이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둘 다 어쩔 줄을 몰라하며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아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차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한적한 길에 세웠다. 수진 아줌마 친구여도 난 상관없는데 혜진 씨는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래. 우리 복잡하게 얽힌 사연은 서로 있자는 거였지.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진 거지. 저 수진 아줌마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빠르게 대화 주제를 전환시켰다. 이혼하고 남자는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1년 전에 이혼하고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럴 기회도 전혀 없었고. 무슨 팔자가 이런지. 사실은 전 남편에게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대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이후 한동안 남자란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서 딴 거 신경 안 쓰고 일만 했다면서. 그러니 자연스레 사람 만날 기회도 없었다더군요. 그러다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 채팅도 하게 된 거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진짜로 나 같은 아줌마도 괜찮겠어요? 실제 만나보니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고 나는 전혀 아니라고. 오히려 더 새롭고 좋다고 돌싱이라 다행이라고 했더니 무표정하던 그녀 얼굴에 활짝이 웃음꽃이 피더니 마땅히 갈 데가 없으면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고 했고 나는 좋다고 했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7년 만에 협의 이혼하고 혼자가 된 40살 돌싱남입니다. 1년 전에 갑자기 형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진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은 저하고 나이가 5살 차가 나서 어릴 적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함께 살다 중학생 진학 문제로 인해 혼자 부산으로 나가 큰 집에서 지냈던 관계로 커가면서 어릴 때 추억 말고 별다른 추억 같은 것도 없는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형님이 결혼하시고 나도 나이가 들고 군대를 다녀오고부터 결혼 전까지 형님 집에 4년 정도 얹혀 살면서 그나마 형님 내외와 사이가 좀 가까워졌지요. 솔직히 형님보단 동갑내기 형수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형님 내외가 밖으로 드러난 것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님은 술만 마시면 의처증 같은 게 있어서 형수님을 달달 볶았고 심지어 모임이라도 다녀온 날은 그날 바른 남자랑 말이라도 한 날이면 저녁에는 대판 싸움을 했고 아침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사람을 병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형수님은 늘 우시면서 도련님은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여자한테 잘해주라고 하셨지요. 당시 형님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셨는데 벌이가 제법 괜찮았는지 사는 건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5년 전에 형님의 건강 문제로 전원 생활을 하시기로 하고 고향으로 낙향해 버섯 농사를 지으며 술을 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에 장례식장에서 형수 두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서야 형님 정신 차리고 좀 살만해졌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위로를 하자 형수는 아직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고 과거의 정도 없이 살면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들이 너무 아파서 당분간은 그냥 일하면서 잊고 살겠다고 하셨는데 3개월 만에 시골 생활이 힘드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도련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5년 전 농장 규모를 확대하며 정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 및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농장 일을 바로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다. 그렇다고 그 큰 농장을 여자 혼자 감당하려 하니 여러 군데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다. 도련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데 그동안 힘들어했을 그녀를 잠시나마 잊고 살았던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형수님 그럼 제가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장일을 거들어주게 되었죠. 하루는 형수가 볼 일이 있다며 부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오랜만에 저녁 식사라도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 근처 식당으로 가서 삼겹살에 곁들여 소주로 저녁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술이 얼큰하게 취해 올라오고 내가 부른 노래는 우연인지 브루스인데 형수가 먼저 내 노래에 맞춰서 도련님하고 춤 한번 출까 하는데 사실 난 그때까지도 그냥 순수했었는데 술기운 때문이지 그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이상한 기분으로 빠져들었고 그녀 또한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날 보고 씩 웃었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로 떨어져서 노래를 마저 부르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1차에서 소주, 노래방에서 마신 맥주에 양주까지 평소 내 주량 이상으로 취해버렸고 난 직장 생활을 8년 넘게 하다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직장 생활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도 서서히 사업에 꽃이 피기 시작하자 3년 만에 친구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1년 전부터 업계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불황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업 실패 후 경제적인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배임기피증을 겪게 되었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싫어졌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 전원을 꺼뒀다가 밤 12시쯤 켜서 나한테 연락 왔던 사람들을 확인했고 내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했다. 이러다 없던 병도 생기겠다 싶어 짐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고향으로 내려와 입에 대지 않던 술로 나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을 즈음 그날도 집구석에서 술 한잔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형수다. 뭐 하냐길래 혼술하고 있다니깐 같이 한잔 하자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동갑인데 앞으로 둘만 있을 땐 친구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쳐있던 시동생의 심신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고자 했던 형수의 행동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죠. 그냥 친구는 안 되고 비밀 친구 해줄게 하며 얘기하니 알았어 하는 것이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다. 오늘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돼 하고 물으니 자기도 요즘 너무 지치고 답답해서 스트레스나 풀려고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시간 있냐고 묻더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간 되면 바다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서 그래. 간만에 바깥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하대요. 그래서 다음 날 거제도로 출발했죠. 드라이브를 하고 난 후 어제 술도 많이 마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한숨 붙이고 가자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조금 쉬었다 가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밤 10시가 넘어서 형수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저녁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었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라 필요하니 저한테 좀 와 달라더군요. 나한테 보호자를 해달라고. 형님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형수의 보호자를 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 황급하게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수술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되었고 형수가 눈을 뜰 때까지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둘째 날도 토요일이라 밤새 곁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형수 어차피 내일 아침에 퇴원인데 같이 있다 들어가죠 뭐. 도련님 저 이제 괜찮아요.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세요. 내일 퇴원할 때 잠깐 오면 되는데 명색이 내가 보호자인데 그럴 수 없지요. 그리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데요. 호호 도련님이 다시 보이는데 너무 믿음직스럽네요. 그동안 내가 도련님한테 공들인 보람이 있네.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더니 그게 하필이면 시동생일 줄이야. 지금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나저나 어제부터 꼬박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집에 잠깐 들러서 눈 붙이고 왔더니 피곤한 줄도 모르겠네요. 형수 잠 안 오면 오랜만에 우리 밤 새도록 이야기나 하죠 뭐. 그래 주면야 나야 좋지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습니다. 시작은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콤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커져가고 그래서 이별을 말을 전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을 수 있지만
주위의 가족들이 알기 전에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일이 커지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계속 붙잡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데 저는 이미 헤어짐을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아예 차단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아 차단은 안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자초한 것도 제 자신이므로 피해자 코스프레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택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첫 생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에서도 김없이 바뀌게 시어머니의 첫 생신 선물에 거의 강박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물론 아들이 어머니 생신 선물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특별히 시어머니께 다정다감한 아들도 아니었고 효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센스 있는 선물을 드리면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무튼 저도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어머니께 생신 선물을 미리 생각해둔 것이 있었어요. 신혼여행 선물 겸 생신 선물로 가장 적당한 것이 대부분 고급으로는 명품 가방을 떠오르잖아요. 돈이 많고 여유 만만이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저 남편은 현실주의자라서 형편에도 맞지 않는 명품 가방을 선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고급 스카프를 선물로 살 생각으로 명품 매장으로 갔을 뿐인데 정말 생심이라고 남편이 과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쇼핑 겸 진열이 된 명품 백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명품 백을 사는 걸 보더니 사고 싶어졌나 보더라고요. 자기야, 이 가방 좋아 보이지 않아? 응, 괜찮네. 나 사줄 거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 내가 너한테 이 비싼 걸 왜 사주냐? 뭐? 네가 나한테 안 사주면 누굴 사주냐? 넌 명품 백이 몇 개 있잖아. 뭘 욕심을 부려? 너? 내가 언제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 너도 참 웃기다. 남들의 신혼여행지에 가서 남편이 기념을 하나씩 사준다고 하던데 넌 어째서 그런 매너도 없냐? 흐흐, 네가 웃기다. 넌 이제 내 사람인데 너한테 들어갈 돈 있으면 그 돈을 아껴 상품이라도 주식에 투자하면 하겠다. 꿈 깨셔.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신혼여행 온 신랑이 신부에 갈 소리입니까? 얼척이 없었던 제가 남편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명품백을 사서 누구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냐? 투자는 무슨, 우리 엄마 말이야. 얼마 전에 보니까 누나가 사준 국내 브랜드 중저가 가방을 아직까지 애지중지하며 갖고 다니시더라. 장모님은 네가 사드린 명품백을 들고 다니시던데 우리 엄마 거 하나 사드리자. 제가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 신혼여행 와서 그러냐? 네가 네 친구들하고 술 마신 돈을 아껴서 어머니 명품백을 사드리지 그랬냐?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명품백을 사드리자고 하는 거야? 우리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라. 명품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하든 혈액들을 졸라매서 살기도 힘든데 네 용돈을 아껴서 사든가. 그러자 남편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치라를 떨었습니다. 난 어쩐지 시어머니한테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냐? 우리가 선물을 해드리면 이상의 선물이라서 네가 엄마한테 이쁨 받는 거야. 나도 물론이고 엄마 친구분들한테 자랑거리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웃기고 있네. 내가 그걸 모르겠냐? 돈은 어디서 나서 사드려? 너는 돈. 넌 그러지 마라. 우리 둘이 보는데 할부로 사드리면 되잖아. 지금 할부로 카드로 그런 게 얼마나 되는 줄 알거나 그러니? 너처럼 충동적으로 계획성 없이 카드로 그대다간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금 나는 남 믿고 그러는 거지? 뭐?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내가 알아서 그 뒷수습을 할 거라고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 됐어.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될 것 아니냐? 참말 그만네. 생각을 해봐. 우리가 모은 돈으로 여유도 없이 따뜻하게 신혼여행을 겨우 왔는데 여행 경비를 보태도 우리 친정부모님은 나 몰라라고 어머니 선물만 사면 되겠니? 알았다니까 그래.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짜증을 부렸습니다. 짜증을 부릴 걸 그래야지.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할 것이지. 하필 신혼여행 와서 난데없이 명품 백 타령이라니. 생각 좀 하고 말 좀 꺼냈으면 괜히 신랑이 아니라 시간 낭비, 정서 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가 어머니께는 명품백 스카프를 그리고 친정아버지께는 고급 겨울용 모자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얼마가 깨졌는지 모르네요. 그래도 뭐 친정 부모님이 여행 경비에 보태쓰라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주신 봉투 덕에 그나마 선물도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바로 시댁에 내려가지는 않고 곧바로 시어머니 생신일에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준비한 시어머니 선물이 명품 스카프와 50만 원이 든 봉투를 따로 드렸습니다. 남편은 명품 스카프 하나만 딸랑 선물로 드리고 말 줄 알았다가 제가 5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자 좋아가지고 못 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중학교 다닐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서 이제껏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향한 마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보다 더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도 건강하시고 두 분 한 번씩 투닥거리셔도 귀엽게 싸우시는 정도입니다.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셔서 주말마다 항상 산에도 가시고 축제장도 찾아다니시고 그러시는데 남편이 그걸 보면서 외롭게 사시는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결혼을 처음으로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50만 원을 따로 드렸습니다. 결코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이는 뭐 꽂아서 50만 원을 드렸으면서 겁나 생색을 내냐고 할 겁니다. 저라고 기분 좋게 기분 내키는 대로 100만 원 아니 몇백만 원이라도 여유만 있다면 척척 드리면서 반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왜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둘이 벌어도 월급쟁이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써대면 뭐가 되겠어요? 형편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이나 있는 시누이도 시어머니 생신인데도 따로 봉투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 생일 케이크와 샤인머스켓 2kg짜리 하나만 딸랑 들고 왔습니다. 사이가 따로 주겠거니 싶었는데 드린 것을 못 봤습니다. 식당 예약도 제가 하고 계산도 제가 했습니다. 경영기사 시어머니의 생일은 명지목 신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진 이탈리아에서 돌아와서 공항에서 시어머니께 잘 도착했다며 인사를 드린 후에 시누이께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언니, 재밌었겠네요? 언니, 엄마 생신일이 다음 주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오빠가 엄마 생일을 항상 까먹어서요. 항상 내가 오빠한테 엄마 생일날이 다가오면 알려줬거든요. 내가 오빠한테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수십 번 말을 해줬었는데 엄마 생일 선물은 뭘로 샀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이요? 셈마,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뭐야? 나이도 어린 신이가 왜 이래? 내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신 선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신혼여행 선물로 스카프 고급진 걸로 샀어요. 그러자 야무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스카프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하는 꾸락서니가 웃기더라니까요. 언니, 어디 걸로 샀어요? 구찌 제품인데 디자인이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러자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이완이네 샤넬을 하지 그랬어요.
이왕 돈 쓰는 거 팍팍 좀 쓰시지 좀. 그러네요.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냐? 별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내가 굳이 스카프를 사고 샤넬 스카프를 선물로 사고 무슨 상관인지 저러지? 저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로 신이래 이런 잡담을 늘어놓으며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신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샤넬 스카프가 아니면 싫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우리 엄마는 이때까지 명품 가방 근처에도 안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명품 가방 선물로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선물로 받으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스카프라니? 네가 갖고 싶었던 거잖느냐? 멍충아? 그때서야 남편이 명품 가방 운운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이가 남편에게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오빠, 결혼됐으니까 혼자 계신 엄마한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신 선물을 해드려. 올케 언니랑 둘이 보니까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생신 선물로 드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신이에게 그랬습니다. 아가씨 오빠한테 어머니 명품 가방 하나 사오라고 시켰어요. 사오라고 시킨 것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남들은 며느리가 혼수의물로 시어머니께 못 드리며 실은행 선물로 사서 드린다고들 하던데 언니랑 오빠는 이탈리아까지 가서 그거 안 사오고 뭐 했어요? 뭐시라? 안 사오고 뭐 했냐고? 지금 나한테 할 소리인가? 아가씨, 듣고 보니까 말이 좀 거슬리네. 나랑 오빠랑 신혼여행 하러 갔지. 어머니 명품 가방을 사러 갔어요. 아가씨가 뭔데 샀네 안 샀네 그래요? 마치 명품 백 사오라고 돈에다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는데요. 혹시 오빠한테 어머니 명품 가방 사오라고 돈 줬어요? 그랬더니 팔짝 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오빠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럼 혹시 오빠가 아가씨 돈 떼먹은 적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 엄마 선물로 사왔으면 좋았겠다는 말이죠. 아가씨가 어머니께 선물로 사드려요. 아가씨도 돈 벌면서 뭘 그래요. 나한테 돈만 줘봐요. 대신에 사둘 테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아가씨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을 생신 선물로 사드렸어요. 저요? 우리 시어머니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 거 하도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돈질을 해야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도시 사람인가요? 저도 고마울 줄 아시는 분이라도 난 그런 돈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사드리고 싶으면 아가씨가 사드려요. 올케 언니, 내가 그런 말도 못해요?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치트하게 사드렸겠지만 아들 둘이나 키우면서 들어간 돈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아요. 언니가 오빠나 애기도 없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엄마한테 그런 선물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뭘 못해요? 그렇게 신이가 시어머니 생신에 케이크와 샤인머스켓 작은 공지 상자 하나만 딸을 안 들고 왔다니 웃기지 않나요? 하여간 말에 앞서는 것은 어딜 가나 길 없는 것도 똑같더라니까요. 시어머니가 어디 차려입고 쏘다닐 데도 없는데 신이 보니 명품 가방을 제게서 받고 싶었겠죠. 괜히 시어머니 핑계 삼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성쩌네요. 시어머니 생신일 이후로 2달 후에 저희 친정엄마 생신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일이라서 주말에 땡겨서 생신 축하 겸 식사 자리를 모여서 갖기로 했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겠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시어머니 생신에 현금 봉투 드린 것처럼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사인 남편이 현금 봉투를 드리는 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출발하기 직전에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남편에게 줬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드려 라고 하자 그 새해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마야? 50만 원. 뭐? 50만 원씩이나? 너 왜 놀라냐? 어머니한테도 50만 원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해야지. 왜 놀래?
그러자 남편 입에서 이해 못할 말이 나왔습니다.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가냐? 어이가 없네. 뭐가 틀린데 그러냐?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우리 엄마는 늘 혼자이고 누가 내 기댈 데도 없고 더 쪼달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맙소사. 말도 제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한번 떠보느라고 물어봤더니 진짜로 웃겼어요. 너무 많으니까 덜어내자고. 우리가 식대를 계산해야 하는데 안 그래? 식당 식대 계산을 가족 KB에서 내니까 상관은 없어. 됐냐? 제가 한 번만 더 말 꽁다리 물고 늘어지면 싹 엎어버릴 것 같은 험악한 표정에 돌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생신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참지 않았을 겁니다. 이래서 앞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했었나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동생한테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한테 50만 원을 줬다고 자랑을 하지를 말던지. 시집을 가면 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만 거들고 친정 식구들은 뒷전이 되는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봐. 언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 왜 모른 척해? 내가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어? 우리 시어머니 생신때 50만 원 준 게 뭐 어쨌다고 그러니? 언니,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언니네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쓸 돈이어도 언니하고 형부가 힘들까봐 얼마나 신경을 쓴 줄 알아? 그래, 잘 알고 있으니까 본론을 말해봐. 왜 언니네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차별해? 우리 엄마가 더 소중한 것 아니었어? 아이, 미치겠네.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언니랑 형부 그러는 거 아니다. 키워주는 일을 그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말해. 나랑 네 형부 뭘 어쨌는데? 언니네 시엄마한테는 생일에 50만 원 주고 왜 엄마한테 20만 원 드렸어? 내가 그 현금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까맣게 모를 뻔했다니까. 그걸 노렸어? 엄마가 20만 원만 받고도 서운해도 말 안 할 줄 알고 그런 거야? 저는 그때 머리가 하얗게 멘붕이 왔습니다. 분명 50만 원 드렸어. 엄마한테 물어봐. 내 이 두 눈깔로 똑바로 봤으니까.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분명 내가 봉투에 50만 원 넣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아니야, 뭐야. 내가 좀 엄마한테 전화로 확인해볼게. 기다려봐. 라고 하며 동생과 잠시 통화를 끊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고 엄마 생신 때 박서방이 현금 봉투를 드렸잖아요. 내가 분명 50만 원 넣었는데 맞아요? 응? 아닌데 20만 원 들어있었다. 네? 진짜요? 20만 원이었어. 왜 그래? 저는 머리가 찌끈거렸습니다. 동생 말이 사실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봐. 내가 지금 엄마 계좌로 돈 보내드릴게요. 돈은 무슨... 난 너희들한테 돈 못 받아서 한장한 사람이 아니다. 20만 원이면 되지. 보낼 필요 없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50만 원을 봉투에 넣었었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마저 돈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며 곧바로 엄마 계좌로 3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원래는 50만 원을 드리는 거였다며 마저 30만 원을 이체를 해드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며 쫑을거렸습니다. 머리에서 tim 뿡뿡 뿜어져 나올 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열개 불덩이 같았어요. 남편 색 오기만 해봐라. 마침 남편은 키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하자 주변이 시끄러운 것이 어디서 친구들과 한잔하는 것 같았어요. 이 와중에 또 술이네. 이 새끼 넌 뒤졌어. 왜? 나 바빠. 용건만 간단히. 야, 이 18새끼야. 언제 안 들어와?
술이 확 깨네. 넌 하늘 같은 소방한테 그 말 뻔시가 뭐냐? 언능 안 들어갈란다. 왜? 저도 모르게 열이 솟구 차서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심호흡을 크게 하며 진정하자며 애써 제 심장 놀라 제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장모님 생신 현금 봉투에서 삥땅 쳤지? 그러자 술김인지 아닌지 멍청하게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모님이 그러셨어? 장모님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주시던지 상관을 안 하실 텐데. 저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 삥땅 쳐서 어쨌냐? 화 안 낼 거지? 엄마한테 줬어. 네가 아직은 안 된다고 해서 너한테는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매달 엄마한테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 내가 요새 좀 쪼달려서 말이야. 치코리만한 내 용돈에서 또둑에서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 알았지? 야, 이 도구 새끼 쉽달 모질이 띵빵아. 나한테 죽고 싶어 환장했냐? 30분을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빨리 끼어들어와. 열이 있는 대로 위로 뻗쳐 올렸습니다. 인간 말똥 같더라니까요. 남편이 저지른 대가는 확실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용돈 반으로 확 줄이겠다고 톡을 보냈더니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여줄 테니까 얼른 오긴 하라고 했더니 더 늦게까지 술 폰마시느라 제가 잠이 들어서 몰래 들어왔다가 쥐새끼 마냥 몰래 일찍 출근을 하더라니까요. 제게 이혼을 당하고 싶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복수전을 펼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똑같이 해먹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 여동생이 함께 모녀 여행 겸 효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여행 가는데 친정엄마 비행기 값을 시대기업에서 삥땅을 쳐서 쓰기로만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의 공금을 사비로 쓰냐고요? 내가 할 게 뭐야?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댁가족 KB를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식대나 기타 비용을 쓰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오던 건데요. 결혼 후에는 아예 저한테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나한테 맡겼으면 내 맘대로 쓰는 거 아닌가요? 말이 시댁가족 KB이지. 남편이 돈이 생길 때마다 또는 상여금이나 포수입이 생길 때마다 넣어둔 통장이었어요. 열이 받은 김에 머리도 식히고 여자들끼리 스위스 여행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좋고 저에게는 잠시나마 쉼표 휴식 시간을 가져서 좋고 더불어서 친정엄마가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효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고 여동생과도 좋은 시간을 가져서 좋고 좋은 것 투성이네요. 모질이 띵빵 남편한테도 좋았습니다. 장모 생신기념 현금 봉투에서 30만 원을 삥땅을 친 것을 영원히 모를 줄 알았는데 들통이 나버렸으니 저를 볼 면목도 없었는데 마침 제가 장모님과 처제와 함께 기나긴 해외여행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장모님과 처제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하고 와 라고 하면서 자기 카드를 갖고 와서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아주 고단수였어요. 제가 깍쟁이 스타일이라서 적당히 쓰거나 안 쓰거나 할 줄 알고 괜히 폼되는 것이었어요. 알았다. 잘 쓰고 돌려줄게. 그래도 네 용돈 잠깐은 그대로다. 부족하면 투잡을 띄워라. 아이고, 카드를 주면 안 쓰고 그대로 돌려줄 줄 알았지? 미쳤냐? 내가 너랑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실컷 쓰고 줄게. 안 됐다. 열 좀 빠를 거다. 멍청한 남편이 제가 기분이 찢은 채로 엄마랑 동생이랑 함께 여행을 떠나자 해방이라며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드디어 스위스에 도착을 해서 남편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위스 물가가 우리나라 물건이 비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밖에서 모조리 사 먹어야 하는데 외식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모조리 남편 카드로 긁었어요.
여행 3일차가 되자 남편이 인내심이 바닥에 났는지 톡을 보내왔습니다. 저기요, 3일밖에 안 되었는데 뭐 생돈을 그렇게 많이 써? 자기가 돈 관리하는 거 있진 않았지? 미치 새끼. 그러니까 누가 카드를 들어오고 있냐? 맥주 한 잔에 12,000원이다. 네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잘 마신다. 남편이 딴소리를 흡입해서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실 때마다, 퐁듀를 먹을 때마다, 마트에서 가져온 포도주를 살 때마다, 기념품을 살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어요. 남편이 약이 올라서 속이 터질 때까지 신나게 즐기다가 돌아올 때쯤에는 남편이 거의 사정을 해댔습니다. 빨리 와. 보고 싶으니까. 아니, 난 네가 안 보고 싶어. 기차를 타면 바로 파리인데 파리로 갈까 고민 중. 그러자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 카드 그만 쓰고 빨리 와. 너 어쩌려고 그렇게 쓰고 다니냐? 어쩌긴 어째. 너랑 안 살려고 그러지. 멍청아. 난 돈 쓸 줄 몰라서 그동안 아끼고 산지라냐. 나도 쓸 때는 잘 쓴단다. 온 김에 더 놀다가 갈게. 회사는 어떡하고 안 오겠다는 거야? 오기 전에 휴직계 썼다. 잘리면 잘리지 뭐. 내가 너랑 얼마나 살았다고 속이 맡겨서 죽을 바야. 실컷 놀아보다가 죽어야 때깔이 곱지 않겠냐? 내가 너 때문에 휴직계 쓴 거니까 내가 유럽 여행을 다녀올 동안은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 하는 거 봐서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할 테니까. 알았어? 왜 대답이 없어? 알았어. 남편이 제가 여행을 떠나자마자 좋아 죽고 쓰더니 이제서야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풀러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덕분에 새 모녀가 오손도손 다시는 없을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남편 아직도 멍청해서 모르네요. 남편 계좌 시댁에 비해서 제가 돈을 뺑땅을 친 것은요. 뭐지 찐빵 남편입니다. 이 사연은 저희 여름 휴가 이야기예요. 고모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고모부부와의 제주도 여행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저와 고모부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방학 때마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시고 막내 고모가 있어요. 고모와는 어릴 때부터 거의 함께 자라 자매처럼 친해졌죠. 고모는 저보다 7살 많아요. 그리고 고모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고모 부부와 함께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가기로 한 거죠. 제주도에는 처음 가봐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고모 부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모 부부는 저에게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와 맛집을 소개해주며 같이 다녔어요. 제주도의 묵은 펜션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혼자 묵을 수 있는 작은 방을 선택했고 고모 부부는 넓은 방을 선택했습니다. 거실에는 TV와 게임기가 있었죠. 짐을 풀고 나서 고모부와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게임은 마리오 카트였습니다. 저와 고모부는 게임을 하면서 서로 장난을 치고 웃었습니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저녁 메뉴를 정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겼고 저녁 메뉴로 삼겹살을 정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저와 고모부네는 펜션 근처 마트에 가서 삼겹살과 야채, 술 등을 샀어요. 펜션으로 돌아와 삼겹살을 구우며 맥주를 마셨는데요. 삼겹살은 바삭바삭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야채도 싱싱했죠. 우리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맛있게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었어요. 밥을 먹고 난 후 저와 고모 부부는 해변으로 나갔어요. 해변은 조용하고 한적했어요. 바닷물은 푸르고 반짝였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고모 부부는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해변에서의 아름다운 시간을 마무리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먼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고모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고모 부부에게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고 잘 자라고 인사를 했어요. 잠들기 전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한라산과 성산일 출봉을 가기로 했죠. 한라산과 성산일 출봉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 몇 장을 친구들에게 보내고 여행 후기도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모와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펜션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한라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고모부네는 한라산 정상에 도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로 멋졌어요. 맑고 푸른 하늘,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청명한 호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우리는 호수 주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사진도 찍고 이 소중한 순간을 기념했죠.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고모부에게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모부는 정말 잘생겼고 키도 크며 목소리가 낮고 섹시했어요. 저보다 8살이 많은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친절한 미소로 저를 즐겁게 해줬죠. 고모부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모부는 결혼한 사람이고 그의 배우자는 제 고모니까요. 제 마음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고모부에게 제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그저 상상일 뿐이었어요. 저는 제 짝사랑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고모부가 제 마음을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고모부는 고모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고모부에게 마음을 고백한다면 고모부는 아마도 당황하고 불편해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막내 동생처럼 여겨지고 있을 뿐이니까요. 제주도의 유명한 성산일 출봉에 올라가서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기념품까지 샀어요. 성산일 출봉에서 내려온 후 우리와 고모 부부는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녁으로는 포장해온 물회와 조개찜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오늘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모두 오늘의 여행이 재미있었다고 말했죠. 식사를 끝낸 후 우리는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펜션에 있는 냉장고에는 맥주와 소주가 있었고 우리는 맥주와 소주를 꺼내서 잔에 따랐어요. 우리는 건배를 하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서 우리는 서로의 취미나 꿈, 사랑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모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더 아파왔어요. 고모부는 고모와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고모부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든 숨겨야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을 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고모부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은 설레었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고모부를 향한 이 짝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억누르려 해도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취미나 꿈,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고모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물을 틀어놓고 혼자서 울었죠. 고모부를 향한 이 짝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를 느꼈어요.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울고 나서 눈물을 닦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붓고 불그레했어요. 나는 고모부와 고모에게 내 마음이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고모는 이미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고모부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술을 더 마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모부는 고모를 안방 침대에 데려다 눕혀놓고 다시 술을 마셨어요. 나는 다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고모부가 저희 팔목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심장은 요동치는 듯 했고요. 놀란 눈으로 고모부를 바라보았어요. 고모부는 여행하는 내내 너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설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고모부는 고모의 잠버릇을 안다고 저렇게 술 취하면 10시간은 자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만 세수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대충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고모부는 저에게 관심 있다고 하면서 우리 오늘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수줍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지만 고모부는 괜찮다고 하면서 자상하게 저를 안아주었고 그렇게 고모부와 저는 사랑을 나눴었어요. 고모부의 테크닉은 정말 훌륭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여러 번 불태우고 말았어요. 고모부는 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또 보고 싶어서 어쩌지 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지요. 제주도에서 여행을 마치고 저와 고모부부는 헤어졌고 저는 방학이 끝나 학교 생활을 하러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고모부는 서울에 출장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 둘은 만나면 그때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저와 고모부는 이 관계가 아슬아슬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당분간은 우리만 생각하기로 했어요.